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최재환입니다. IITP 아카데미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기술로 개화하는 우주시대, 그 중에서도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및 5G, 6G 비지상망 핵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성통신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신 위성통신망, 주로 저궤도 위성망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5G, 6G 위성통신이 어떤 식으로 표준화되고 있고 또 어떤 서비스가 기대되는지, 어떤 핵심 기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앞으로 5G, 6G 위성통신망에서 중요한 기술로 생각이 되는 소프트웨어 정의망 기술, 그리고 대규모 광통신 기반 위성간 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위성통신과 위성망을 기반으로 얻어진 위성, 항공, 영상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딥러닝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위성통신의 과거와 현재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성통신은 이제 위성을 한번 하늘에 띄워놓으면 지상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아주 그 큰 스케일로 많은 수의 사용자들을 서비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이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뭐 인간이 만든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에서 위성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전화 통화라든지 데이터 백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위성의 특성상 넓은 지역에 같은 콘텐츠를 보내줄 수 있는, 즉 TV와 라디오 같은 그 브로드캐스팅 서비스에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분 뭐 고속도로 타고 가시면은 이제 아파트나 집에서도 많이 보시는데 이런 식으로 지붕에 달려 있는 DC 안테나 형태를 통해서 TV뿐만이 아니라 포인트 투 포인트 인터넷 서비스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핸드폰에 마치 그 핸드폰 커버처럼 작은 그 장치를 달아서 위성용 안테나가 달려 있고 그래서 위성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위성통신이 아주 관심이 많고 TV나 뉴스에서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3GPP, 즉 우리 3G, 4G, 5G 상용망 표준화를 만드는 기구죠. 거기서 5G 표준의 위성통신망을 Non-Terrestrial Network, 비지상망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5G의 위성망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5G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표준에 들어와서 이제 지상망과 연동이 되는 이제 그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뭐 빠르면 5년, 길면은 10년, 15년 뒤에 이제 위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크고 더 뉴스에서 많이 보는 뉴스인데 밑에 그림에도 나와 있는 스페이스X라든지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라든지를 통해서 대규모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그를 통해서 문제없이 지구 어느 곳에서도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통신이 매우 가까워졌고 앞으로 더 가까워지고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아직까지 사실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 기술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위성통신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화통신이라든지 아니면 백홀이라든지 TV, 브로드캐스팅이라든지 그런 쪽에 특화되고 최적화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지상망 우리 인터넷 쓰는 것과 같은 인터넷 트래픽을 위성에서도 똑같이 차별성 없이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또 위성만의 고유한 특성들, 예를 들어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전송 지연 시간이 길다든지 그리고 경제적, 산업적으로 위성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초기 투자 비용과 시간이 든다든지 그런 특성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넘어야 될 큰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상망과의 관계입니다. 항상 위성망이 있으면은 지상망과의 경제성을 비교하고 지상망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 경쟁을 하고서 만약에 그게 쉽지 않으면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그 경쟁자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망과 어떻게 하면 연동을 잘할 수 있을지 그런 면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여러 가지 그 5G, 6G 위성망의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세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측면들,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과 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현재 개발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벌써 벌써 구현되어 있고 아니면 베타 테스트되고 있는 대규모 저궤도 위성망 그리고 또 각각 위성들이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쓰고 있던 정지궤도 위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지궤도 위성들이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용망뿐만 아니라 군통신은 또 어떤 식으로 발전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궤도 위성입니다. 이제 보통 리오, 에리오, 레오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리오 위성의 정의는 지금 우리 지상으로부터 한 2,000km 고도 이내 아래에 있는 위성들을 보통 리오 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2,000k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4,000km를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승 km/s로 나누면은 딜레이가 한 10ms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상용망 아시는 분들은 4G에서 보통 프로세싱 딜레이 같은 거 얘기할 때 8ms 정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10ms 정도면 사실 이건 이제 전송 지연이고 8ms는 프로세싱 딜레이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같이 비교하는 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지연 측면에서 볼 때는 리오 위성을 씀으로써 비슷한 오더의 그 딜레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을 통하여 고도가 낮아지니까 딜레이가 짧아지는 건 좋은데 이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은 위성의 고도가 낮아지니까 그만큼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작아지고 그러면 위성 하나당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작아지니까 같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수의 위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성이 더군다나 정지궤도 위성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봤던 위성이 사라지고 다른 위성이 들어와서 그 위성과 연결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죠. 안테나도 위성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물리에서 얘기하는 도플러 효과도 생기고 하지만 또 그 반면에 많은 위성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경로가 다양해지고 위성끼리도 통신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 보통 이제 고도가 지상으로부터 35,800km, 리오 위성보다는 10배 이상 거의 20배 가까이 높이 있죠. 그 위성에 비해서 훨씬 짧은 지연 시간을 가지니까 훨씬 장점을 많이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 외적인 요소로서 요즘 이제 위성 그 발사 로켓이라든지 그것의 비용을 낮추고 재활용 기술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고질적인 그 위성 로켓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그 초기 투자 비용, 운영 비용을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저지연 특성을 통하여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인터넷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실시간 그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런 면을 이제 위성에서도 많이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의 붐은 사실 지금 2020년대가 처음이 아닙니다. 2000년대 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에 1세대 붐이 있었습니다. 그 주역이었던 이리듐과 글로벌스타가 비록 원 계획보다는 많이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지금 하늘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2세대, 3세대 차세대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2세대 저궤도 위성 원웹, 스타링크, 카이퍼 등의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스타링크와 카이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스타링크는 오더가 뭐 지금 12,000개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올린다는 이제 말도 있죠. 그리고 궤도도 단순히 하나의 궤도가 아니라 여러 궤도를 사용하고 그 궤도가 또 점점점 낮아져서 지금은 300km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많이 얘기하는 화성 그 개척을 위한 딥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밴드는 쿠카비, 굉장히 지금 지상 통신망에 의하면 고주파 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베타 테스트 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굉장히 좋은 스피드와 지연 특성을 갖고 또 비용도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DC 안테나 형태를 이용해서 지붕에 장착을 하고 그래서 사실 집 안에 있는 우리 핸드폰이나 랩탑이 직접 위성을 접속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단에서는 와이파이 등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고 그 와이파이 연결이 이제 그 DC 안테나와 연결돼서 백홀 트래픽을 위성 스타링크로 전송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이퍼의 아마존도 역시 또 다른 저궤도 위성 브로드밴드 위성 서비스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위성망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올 초에 발표되었던 것과 같이 이런 형태의 굉장히 첨단 위상 배열 안테나를 써서 높은 숫자의 데이터 레이스를 서비스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만 지금 새로운 위성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주역은 맞습니다만 유일한 플레이어는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지궤도 위성이 계속 있죠. 정지궤도 위성도 계속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그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서 일단 위성의 용량을 굉장히 넓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위성 하나당 100기가 그리고 더 나아가 1TBps까지 서포트할 수 있도록 얘기해서 최근에는 단순 대용량이 아니라 이제 V까지 붙여서 초대용량 위성이라는 말까지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초대용량 위성은 보통 지오 위성이랑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위성의 용량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 서비스를 하나의 빔과 하나의 캐리어로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잘게 나누어 가지고 다중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빔이 나오고 이 다중빔을 통해서 주파수, 굉장히 소중한 주파수 자원이죠. 주파수를 이제 작은 그 커버리지 에이리어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지오 위성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은 위성 산업의 전통적인 강자들, 뭐 휴즈넷이라든지 비아셋 등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렸던 대규모 위성, 그 다음에 대용량 위성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이제 각각 저궤도와 정지궤도 위성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지궤도와 저궤도와 정지궤도 위성의 가장 큰 차이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니까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시간 서비스냐 아니면 조금 더 딜레이에는 괜찮은, 딜레이가 느려도 괜찮은 그런 서비스로 구별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통신 특성과 그 상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꼭 통신과 상관없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저궤도 위성을 많이 띄움에 따라서 요즘 우주 공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여기에 포함을 시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용망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성은 사실 군 통신, 군 목적과 디펜스 목적과 더 많은 관련을 가지고 여태까지 발전되어 왔죠. 그래서 미국 달파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년 전부터 이 저궤도 위성을 사용하여 군 위성망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블랙잭이라는 이름인데요. 내년에 첫 위성들이 이제 론치될 거라고 얘기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소형 위성을 이용하고 위성 간 광통신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뭐 저비용, 그다음에 그 빠른 그 개발 속도 그리고 뭐 빠른 낮은 지연 시간 거기에 더해서
위성이 움직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제가 통신을 할 때는 사실 제가 위성을 쫓아가는 게 어렵지만 그건 또 뒤집어 얘기하면은 적도 아니면 도청자도 제 위성과 제 신호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안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군사 위성, 그다음에 미사일 그 보안 위성, 내비게이션, 정찰까지 모든 위성 업무들을 통합하는 그런 그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주나 항공뿐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센서, 레이더, 그다음에 지상망까지 모두 다 통합하겠다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에서도 역시 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특별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 역시 통신 위성 자체가 아니고 사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위성은 광학 영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찰 위성입니다. 모니터링 위성인데 이 모니터링 위성도 지상의 사진을 많이 찍고 더군다나 지상의 사진이 이제 더 저궤도로 내려오고 고화질로 올라가니까 용량이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성에서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빨리 지상으로 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정찰 위성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이제 고용량, 고속도의 통신 위성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흥미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위성들의 구분의 경계가 흐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성들의 데이터를 빨리 받아보려면 지상에 있는 그 저장 공간도 역시 대용량을 갖추고 빠른 속도의 수신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흔히 요즘 얘기하는 지상의 대규모 상용 클라우드들과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뭐 스타링크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로 위성망과 지상의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뭐 연대 서비스를 연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위성 자체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영상을 조금이라도 더 압축하고 뭐 더 필요한 것은 좀 더 빨리 보내고 뭐 더 천천히 보내야 되는 건 좀 더 우선순위를 뒤로 놓치고 그러는 여러 가지 이제 온보드 성능과 그 기술 판단 기술들이 이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성이 앞으로 많이 발전을 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군 위성 쪽에서 먼저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가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고 앞으로 곧 현재 베타 테스트되거나 아니면 곧 이제 구축될 위성망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5G, 6G의 위성 통신이 어떤 식으로 표준화되고 있고 또 어떤 식의 서비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사업자나 개발자들은 어떤 식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고 있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세 가지가 큰 축인데요. 직접 접속, 그래서 우리 핸드폰으로 직접 위성을 접속해서 통화나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니면 전통적인 아까 스타링크 모델과 비슷하게 우리 핸드폰 자체는 와이파이나 셀룰라, 지상 셀룰라로 접속을 하지만 그 뒷단에서 코어 네트워크까지의 연결을 위성으로 연결하는 백홀 서비스. 그 다음에 두 개와 또 다르게 이제 사물 인터넷. 예를 들어서 바다에 있는 시추선이라든지 극지방이나 사막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환경 모니터 서비스들은 사실 지상 파이버나 지상 기지국을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위성이 가장 좋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세 가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벌써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이제 큰 축이 되는 세 가지고요. 앞으로 위성망이 발전되는 서비스 방향과 그리고 이제 거기 이런 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지 보시면은 일단은 위성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용량 위성이 돼야 되겠다. 비단 정지궤도 위성뿐만 아니라 저궤도 위성 자체도 자체적으로 위성 용량을 점점 넓혀야 되고 그래서 지상 유저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지상망과 큰 차이가 없도록 뭐 적어도 고정 서비스는 300메가 정도, 그다음에 뭐 이동 서비스는 10메가 정도. 이 숫자도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약간 잡은 거고요.
실제 서비스 위성 사업자에 따라서는 훨씬 더 높은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시간 서비스를 위성을 통해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궤도 위성이 확실히 필요할 거고, 그러려면 저궤도 위성이 대규모로 온보드 처리를 각각 위성에서 갖추고 위성 간 통신이 가능한, 이 얘기는 좀 더 뒤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능이 필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더 작고 더 낮은 고도에서 어떻게 보면 애드학한 방식으로 뿌린 다음에 그 위성들이 지상과 기존의 위성망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흔히 얘기하는 나노 위성, 큐브 위성, 초소형 위성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인트로에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성뿐만이 아니라 위성과 지상의 결국은 연동.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지상망 서비스를 쓰는지 위성망 서비스를 쓰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이제 연동 서비스가 필요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와 그 활용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그 가장 중점이 되는 시나리오요. 직접 접속, 백홀, 그다음에 IoT 서비스는 뭐 여러 사업자들이나 여러 연구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지금 3GPP에서 탈레스라고 유럽에서 가장 큰 위성 제조업체죠. 거기서도 이제 제안한 사항인데 보시다시피 IoT 서비스, 그다음에 다이렉트 직접 접속, 그다음에 이제 백홀 간접 접속,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해 놓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보다 흥미있는 사항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직접 접속과 간접 접속을 주파수로 구별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주파수는 사실 7.125라는 게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직접 접속은 주파수가 좀 낮은 대역이고 간접 접속은 높은 대역인데, 이 차이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안테나와 디바이스, 실제 물리계층의 디바이스 기술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접속을 하려면 우리가 굉장히 작은 그 핸드폰을 가지고 그 작은 안테나로 굉장히 고출력 파워를 내 가지고 위성에 멀리 있는 위성까지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파워 버짓을 맞출 수 있는 안테나와 파워 그 RF 기술이 아직까지 고주파에서 힘듭니다. 저주파에서도 아주 힘들지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직접 접속은 비교적 저주파로 맞추고, 그 다음에 터미널도 핸드셋, 스마트폰으로 맞춰 놓은 거고요. 그 대신 간접 접속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당연히 고주파로 가야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고주파로 가면은 뭐 Q밴드라든지 K밴드라든지 KA밴드, 카밴드가 되는데, 그 경우에는 안테나를 크게 만들어서 이제 고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위성 안테나, DC 안테나 형태, VSAT, 아니면은 Earth Station in Motion.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차량이나 비행기 같은데 장착하는 그런 이제 특수 안테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별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물리계층 기술의 발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술의 차이로 인해서 서비스까지 구별되고, 그래서 주파수와 대역폭까지 구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단말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이제 표입니다. 3GPP 지금 규격 38.811에 나와 있는 표고요. 왼쪽이 VSAT. 그래서 여기 보시면 DC 안테나 형태고, 앞에 이제 인트로덕션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건물 지붕에다 장착을 할 수도 있고,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 전쟁 영화 같은데 보면 군인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제 디플로이하는 그런 형태랑 비슷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말은 아까 말씀대로 위성 자체 폰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에 장착을 간단하게 보조 장치를 부착해가지고 안테나와 RF 기능이 통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3GPP에서는 현재 KA 밴드, 카밴드 20기가, 30기가 정도, 그다음에 S 밴드 2점 몇 기가, 그래서 테레스트리얼 그 와이어리스 통신과 굉장히 비슷한 밴드죠. 하고 있고, 당연히 고주파, 저주파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역폭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 레이시
이제 한정이 되겠죠. 결정이 되겠죠. 각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백홀링과 사물 인터넷 서비스는 꼭 뭐 5G, 6G 새틀라이트이 먼저 얘기한 거라고는 할 수 없죠.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질렛이라는 지금도 크게 활약하고 있는 위성 단말 칩 만들고 또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그런 업체, 서비스 그 구조까지 시스템까지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보시면은 LTE를 통해서 지상 유저들이 이런 그 중계탑까지 통신을 하고, 이게 중계탑은 V셋의 형태죠. 그런 다음에 그 백홀을 위성 통신을 이용해서 제공한다. 이제 그런 형태고, 보시다시피 이 지금 용어가 LTE이고 뒷단의 위성은 DVB S2X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0년 최근 그 5G NTN 기술이 나오기 전부터 나왔던 서비스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5G NTN 기술이 붐이 되기 전에 가져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발표하고 그럴 때 쓰던 자료인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이 그림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질렛도 좀 더 5G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가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와 사물통신,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 모니터링 목적으로 에너지, 농업, 뭐 정찰, 그다음에 긴급 상황, 환경 보호 등에서 많이 쓸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의 역시 뭐 딜레이 그 지연 시간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느냐, 민감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데이터량이 크냐 작으냐, 뭐 어느 정도 빠른 주기, 늦은 주기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냐, 각각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사실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관심을 가질 직접 접속입니다. 과연 내 지금 핸드폰으로 위성과 직접 접속을 해서 통화를 하고 인터넷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내용인데, 미국의 스타트업 컴퍼니들을 중심으로 여러 시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회사는 AT&T의 이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요, AT&T가 지상망에서 쓰고 있는 주파수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위성으로 그대로 위성통신을 이용해서 문자 서비스, 보이스콜, 간단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할지를 이제 시도하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목표는 굉장히 웅대합니다. 데이터 레이트도 꽤 크고 딜레이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제 하는 얘기는 자체 적에도 위성망을 띄워서, 적지 않은 수죠, 몇백 개니까. 그런 다음에 그 위성이 이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서 실제 지상에서 쓰고 있는 보이스콜 문자 SMS 서비스를 문자 없이 받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위성통신이 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제 UAM이나 드론이라든지 뭔가 그 3차원 통신을 3차원 서비스의 서포트를 가능케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진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흥미있는 서비스고, 보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뭐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AT&T가 자기가 진짜 큰 그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내가 한번 위성과 같이 듀얼 서비스를 시도해 보겠다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흥미있는 포인트 하나가 다른 캐리어들이 당연히 싫어하고요.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도요. 그 다른 캐리어들, 뭐 V라든지 뭐 S로 시작하는 캐리어들의 이제 얘기하는 포인트가, 분명히 규제상으로는 주어진 주파수는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만 쏴야 되는데 그 주파수를 위성에서 오게 하는 것이 괜찮으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다른 망들의 전파까지 방해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성 통신이 물론 뭐 지상 통신도 그렇고 모든 ICT 기술이나 서비스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위성이 단순히 그 기술과 산업체만이 아닌 뭔가 좀 더 그 국가적인 그런 이제
기술 그 규제와도 연관이 된다는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접 국가들과도 많이 가깝고 겹쳐 있기 때문에 인접 국가들과의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5G, 6G 그 표준들이 어떻게 개발되어 오고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들을 목적으로 발전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 기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그런 서비스들, 직접 접속, 간접 접속, 뭐 IoT, 뭐 5G, 6G, 저궤도 위성망 다 좋은데 그런 서비스와 네트워크 구조를 가능하게 할 기본 구조 기술들은 무엇일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보는 첫 번째는 일단 OBP, 온보드 프로세싱. 그래서 위성 자체에서 시그널 프로세싱 기능을 갖추고 더 나아가서 라우팅, 스위칭 기능까지 갖춰서 다중빔 중에 어느 빔을 선택해서 시그널이 갈지, 그리고 위성 지상 간 서비스뿐 아니라 위성 간 서비스까지 ISL, 인터셀룰라리 링크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위성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위성의 용량도 늘리고 딜레이도 줄이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화 그리고 가상화입니다. 벌써 SDN, NFV는 5G 지상망에서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아카데믹 리서치를 넘어서 실제 지금 망에도 구현이 되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의망을 통해서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나눈 다음에 조금 더 중앙 집중화된 망 제어를 통해서 유저당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많은 유저들이 서로 아무런 불편 없이, 내가 비록 전체 망을 많은 유저들과 공유하지만 내가 실제 서비스를 받고 사용하는 데는 나 혼자 마치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가능하게 되는 그런 가상화, 이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까지 벌써 5G 지상망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를 과연 위성망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어려움과 특성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던 초소형 위성들.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도 큽니다. 지금까지 위성과 우주항공 서비스의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서비스, 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위성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안테나라든지 뭐 RF 부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주 극한 환경에서도 태양풍과 방사선과 아주 초저온 진공 상황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많이 받고 특수하게 제작되고 설계되고 많은 시간을 거쳐서 많은 비용을 거쳐서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그럼으로 해서 시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높아졌죠. 그 대신 위성의 고도가 낮아지고 작은 위성을 많이 뿌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위성들의 부품 하나하나를 너무 고신뢰, 고비용 부품을 쓰지 말고 조금은 단가를 낮춘 보통 부품을 쓴 다음에 위성이 여러 개 중에서 몇 개만 동작을 해도 되도록 그런 식의 이제 망 구조를 제한하고, 그럼으로써 산업 패러다임도 바꾸는 것이 이제 초소형 위성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 그리고 또 고도 면에서 아주 뭐 가까운 고도, 뭐 300km, 높으면 300km, 적게는 200km, 100km대에도 디플로이를 함으로써 지상에서 가까운 그 비행체들과 통신을 할 수 있고 그 비행체들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초소형 위성을 이제 세 번째 핵심 구조 기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세부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도 없고 또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망의 위성 적용,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대규모 위성망에서 그 광통신이 어떤
그 영향을 주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망의 배경입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벌써 5G 지상망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정의망을 씀으로써 컨트롤 플레인은 집중화를 시켜서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고 데이터 플레인 측면에서는 각각의 라우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특히 위성망이나 항공망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디플레이 해놓으면 업그레이드나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간단하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소프트웨어망의 컨셉을 위성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앙화를 시켜가지고 그 중앙화된 지상에서의 컨트롤러가 모든 디시전을 결정하고 포워딩 테이프를 만들어서 그것을 위성 라우터들에게 뿌려주는 컨셉은 좋은데 그것이 지상망처럼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짧은 거리에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도가 높은 와이어리스 합을 쓰면은 괜찮은데 그 전송 자체가 컨트롤 메시지 전송 자체가 굉장히 먼 거리에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위성망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된다면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위성망 자체에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여기 제가 이제 adversarial 특성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불리한 특성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 불리한 특성을 잘 극복해야 되는 것이 위성 소프트웨어 정의망의 개발의 큰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또 이제 하이 레벨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위성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가 않습니다. 자체 아무런 역할 없이 단순히 지상에서 온 시그널을 다른 쪽에 있는 게이트웨이로 전달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이 위성을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위성, 아무 기능도 없이 그냥 투명한 위성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위성에 신호 처리 기능을 갖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라우팅 기능도 갖추고 그리고 위성 간에도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대로 온보드 프로세싱 위성이 되고 위성 간 통신을 하면서 꼭 한번 하늘로 올라왔던 신호가 바로 내려가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위성들을 거쳐서 지상의 목적지까지 전달됨으로써 전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제 이런 장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정의망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위성들의 라우터 기능들의 부담이 좀 더 적어지고 그 대신 지상에 있는 컨트롤러가 모든 그 서비스 요건을 계산해서 서비스 결정 요건을 만들어서 이제 위성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상에서 위성으로 전달되는 이 망에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잘 만드는 것이 이제 위성 SDN 망에서의 핵심 요건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좀 미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건데 컨트롤러 자체가 꼭 지상에만 있어야 되느냐? 아닐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바다 위라든지 사막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컨트롤러 자체를 거기 지상이나 그 지구 표면에다 놓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위성 자체가 컨트롤러 기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컨트롤러가 움직인다, 날아다닌다. 그럼 과연 이 컨트롤러를 어떤 위성에 놓을 것이냐, 몇 개의 위성에 부담할 것이냐, 이제 그런 이제 재밌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하이레벨 망 구조 개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지상과 위성 사이에 그 안정된 링크 확보를 위해서 전력 제어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파워도 아끼고 또 좋은 그 위성을 선택해서 딜레이도 맞추고 뭐 여러 가지 자원도 아낄 수 있다. 그런 면을 간단하게 보여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상화와 이런 그 SDN을 통한
추상화가 접목이 됨으로써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위성망에도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물리적으로 있는 위성망들을 여러 유저들이 다른 서비스들을 위해서 가상화 형태로 공유를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각각의 슬라이스를 통해 전혀 다른 유저들과 독립된 상황에서 떨어진 상황에서 제가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최근 또 5G 서비스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의 기능을 중앙 서버 코어 네트워크에 있는 중앙 서버가 아니라 좀 더 엣지 단으로 이제 갖고 나오는 거죠. 그것을 위성에다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위성에서도 컴퓨테이션 기능을 갖춰서 필요하다면은 위성에서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꼭 지상에 있는 클라우드까지 보내지 않고 바로 다시 유저들한테 다시 전달해 줌으로써 딜레이를 낮추고 지상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겠죠. end-to-end 딜레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위성에서 계산을 해주면은 당연히 딜레이가 줄어들 텐데 왜냐하면 지상의 클라우드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 애디셔널 딜레이를 추가 딜레이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반면에 당연히 컴퓨테이션 파워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신호를 이제 전송하고 뭐 주고받고 하려면은 당연히 전송 파워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을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800km에 있는 저궤도 위성과 200km에 있는 초저궤도 위성 사이에 과연 이런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분석하기 전에 트래픽 타입에 따라서 그래서 IoT 중에서도 매시브 IoT는 딜레이에 크게 상관이 없는 서비스, 미션 크리티컬 IoT는 딜레이에 굉장히 센시티브한 서비스, 그러니까 뭐 긴급 신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데이터의 그 주기가 빨라야 되는 그런 신호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MC IoT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MC IoT 빨간색일수록 오프로딩 프라이어리티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확률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오프로딩이 높다는 얘기는 위성에서 클라우드에 보내지 않고 지상 클라우드에 보내지 않고 위성에서 대신 이제 계산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많이 필요해질 거라는 것이고 더 흥미있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리오와 VLEO의 비교죠. 그러면 잘 보시면은 각각의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VLEO일수록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프로딩 프라이어리티가 더 떨어진다는 거고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VLEO에서는 굳이 위성에서 계산을 하기보다는 그냥 지상으로 보내가지고 지상 클라우드를 쓰는 게 더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VLEO가 훨씬 딜레이가 짧으니까요. 그만큼 800km 딜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200km 딜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더 데미지가 적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VLEO 위성이 좀 더 초소형 위성이고 그 위성 자체가 이제 간단해질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굳이 그 복잡하고 무거운 컴퓨테이셔널 그 케이퍼빌리티 계산 능력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직관과도 관련이 있는 상관이 있는 그런 이제 분석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당장 위성에서 이런 그 모바일 엣지 컴퓨팅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뭐 위성에 그런 컴퓨테이션 서버를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이제 많이 좀 더 개발되어야 되는 기술인데 그런 기술이 개발될 경우에 대한 그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정의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대규모 위성망. 그 대규모 위성망이 저궤도 위성망에 적용이 되면은 이제 당연히 위성이 이동을 하니까 토폴로지 변화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위성 간 통신을 하는데 그 통신이
지금까지의 RF 대역이 아니라 광통신 대역으로 바뀝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앞으로의 새로운 위성망 구조는 큰 이제 두 가지 축을 갖는 거죠. 그래서 위성의 숫자가 많아지고, 위성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트로덕션 얘기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이 높게 있으면은 정지궤도 위성 하나를 가지고 지구의 3분의 1까지 커버가 가능하지만 궤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위성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작아지고, 그러면은 위성 수가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가 콘스텔레이션 역할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위성이 많으면은 위성에 한번 올라갔다가 신호가 바로 지상에 내려오는 것보다는 위성 간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많은 길을 찾아서 서로 전달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최종 지상 목적지로 내려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 위성 간의 통신을 RF가 아닌 광통신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이제 가능해진다. 그것이 바로 큰 두 가지의 축이 되고요. 이러한 망 구조, 그 다음에 물리 계층의 통신 기술 변화로 인해서 위성의 전체적인 토폴로지 변화가 생기고, 위성 간 커넥티비티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 더 올라가서 상위 계층, 예를 들어 라우팅이라든지 end-to-end TCP 연결 패스라든지 그런 것까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위성 간 광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통신을 쓰면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그림을 제가 많이 학생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기 이제 표를 올려놨습니다만, 주파수 대역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몇백 테라헤르츠 대역까지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 인프라레드 적외선 아니면 이제 가시광선 대역까지 가고.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얘기할 때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장이 작아지죠. 파장이 작아지면 좋은 것이 그 파장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의 안테나 사이즈와 모든 디바이스 사이즈들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테나 사이즈가 작아지고 디바이스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당연히 무게도 줄어들고 뭐 안테나 그 크기도 작아지고 그런 이제 큰 이득이 있으니까 당연히 통신 시스템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장이 작아지기 때문에 또 이제 역시 또 물리에서 오는 건데, 그 파를 멀리까지 쏘았을 때 그 파의 퍼지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그거를 이제 빔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빔 확산이라고 얘기는, 확산이 우리말이 정확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이버전스 폭이 람다의 파장에 비례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광통신을 이용하면은 그만큼 빔의 확산 폭이 작아지니까 그만큼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파워가 집중해서 농축돼서 전달이 될 거고, 그래서 안테나 게인도 높게 쓸 수 있고 파워 전달도 커지고, 그럼 당연히 파워 전달이 커지면 우리 통신에서 통신 속도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으니까 바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양날의 검 같은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확산이 다이버전스가 적어서 많은 전력이 전달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또 뒤집어 얘기하면 굉장히 파가 좁게 오기 때문에 제가 받는 입장이면, 전달하는 입장이면은 고성능의 파워를 전달해, 받는 입장인 걸 잘 받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잘못 받거나 아니면 제가 잘 받았더라도 기계적으로 흔들리면, 위성이라면 특히 심하겠죠. 흔들리면은 그 신호를 놓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점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미스 얼라인먼트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광통신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빔을 잘 획득해가지고 잘 쫓아가고 잘 유지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이제 줄여서 뭐 PAT 문제라고도 하는데,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아주 세부적인 기술 내용이고, 이제 저도 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빠져나와서 좀 더 하이 레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간 통신에 광학 통신이 어느 정도 쓰이는지 보여드리죠.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요즘 유명한 스타링크 상황을 보시면은 현재 베타 테스트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베타 테스트 되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은 위성 간 통신을 쓰지 않습니다. 광통신은 차치하고 위성 간 통신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바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당연히 스타링크에서도 그 약점을 지금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1세대 아니면 뭐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는 0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 지금 현 베타 테스트 되고 있는 세대는 베타 테스트만 할 거고 차후로 1년 뒤의 세대부터는 모두 다 레이저 통신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그리고 올 초에 이제 몇 개의 위성을 띄워서 레이저 광통신이 되는지를 이제 실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블랙잭 프로젝트요. 미국 달파에서 군통신을 위해서 저궤도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레이저 통신이 큰 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맨 위에 있는 마이네릭이 가장 큰 앞서 나가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달파에서도 이 옵티컬 터미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위성 밑에 이런 형태로 이제 달려 있고 것이 광학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쏘고 레이저를 받고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 터미널을 최근에 큰 액수로 큰 양으로 이제 수주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길이 좀 멉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광통신을 하시는 이제 분들께 여쭤보면은 가장 큰 그 바틀렉은 아직까지도 하드웨어 자체입니다. 그래서 광통신이 이제 주로 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은 우리 지금 마우스 같은 데 쓰거나 아니면은 기계간 서버 같은 데서 근거리로 통신하고 아니면 아주 멀어야 빌딩 투 빌딩 통신인데 그래봤자 진짜 1km, 수 킬로미터를 넘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저파워로, 저전력으로 통신이 가능한데 위성 레벨로 올라가면은 수백 킬로, 수천 킬로 간의 통신이 돼야 되니까 그럴 경우엔 적어도 몇 와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적어도 몇백 밀리와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파워를 앰플리파이하고 송수신하는 안테나 디바이스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기술들이 아직까지 좀 더 많이 발전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표는 이제 제가 참고 문헌에서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은 그 프리퀀시 밴드에 따라서 그리고 위성 수에 따라서 현재 이제 어떤 위성 서비스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광통신을 레이저를 써서 쓰고 있는 서비스 그런 그 네트워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맨 위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에 있는 네트워크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보시면은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데서 이제 그 링크 그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레이저를 광통신을 쓸 것이냐 얘기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주로 우주에서는 정지궤도 위성 사이에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심우주 통신 아니면은 군 통신 릴레이를 위해서는 이제 위성 간 광통신을 이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용망 저궤도 위성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계획이 되고 있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통신에 대해서 한 축을 말씀드렸고 다른 한 축인 그 대규모 위성 그리고 그로 인한 토폴로지 변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종합해서 말씀을 뒷부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성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위성이 그 위성들이 막 이동을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라우팅 알고리즘을 정할 때 라우팅 알고리즘은 보통 이제 네트워크 라우터나 네트워크 노드들이
고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느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비용이 적느냐 이제 그런 걸 계산을 하는데 그걸 이제 라우팅 알고리즘, 라우팅 결정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위성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어졌다 없어졌다도 하고 링크 사이에 컨디션도 변하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라우팅 문제에서는 링크 간의 비용이 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임 베링 토폴로지를 고려해 가지고 라우팅 디시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위성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길을 가지고 고정적으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길이 어떤 것일지는 프리딕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피리어딕하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놓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본 것이 과연 이런 그 시간에 따른 위성 간의 가시성 변화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량화를 해볼 수 있을 것이냐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120개 위성이 있는 소규모 위성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은 1600개. 그래서 이제 메가 콘스텔레이션이라고 제가 이름은 붙였는데 요즘 보면은 1600개도 진짜 메가 콘스텔레이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120개보다는 메가 콘스텔레이션이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보면은 각각의 위성 이제 스냅샷처럼 볼 때 위성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위성을 네트워크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위성 입장에서 볼 때 같은 위성 궤도상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위성이 있을 거고 옆 궤도상에도 위성이 움직이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위성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있겠죠. 그럼 이제 기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요 4개 위성 중에서 하나만 택해 가지고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스타링크나 여러 가지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저궤도 위성망에서 얘기하는 최첨단 인터셀룰라이 링크 커넥션의 상황입니다. 요 정도만 통신할 수 있어도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좀 더 많은 가능성을 보는 거죠. 꼭 옆에 있는 것 말고 조금 더 멀리 있어도 만약에 그 위성한테 보내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든지 뭐 다른 어드밴티지가 있다면 또 그렇게 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각선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위성의 커넥티비티가 2개가 보였다, 3개가 보였다, 2.5라고 한 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어떨 때는 왼쪽 오른쪽으로 하나 2개가 보였다, 또 다른 때는 뭐 하나가 보였다, 이제 그런 상황은 평균 내서 2.5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위성 수가 많아지면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안테나의 성능이 좁게 보느냐 넓게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낼 수 있는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인접 위성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최대 많은 경우는 5개, 6개까지가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1개, 2개, 3개 가능성을 가지고 내 이웃 연결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많은 수의 많은 수의 고려 사항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훨씬 더 제 라우팅 패스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또 이제 하는 쉬운 비유 중에 하나가 동네 축구에서 제가 패스를 하는 수준과 EPL 축구에서 프리미엄 선수들이 넓게 보고서 패스할 수 있는 수준을 생각할 때 당연히 전체적인 전술 전략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상황을 비교해서 그런 이제 그 대규모 위성, 그 다음에 그 옵티컬 안테나의 성능, 얼마나 내 옵티컬 안테나가 좁게 보느냐, 멀리 보느냐에 따른 그런 성능에 따라서 모델링을 비교를 하고 그래서 라우팅 알고리즘 자체는 최적화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간단한 플로이드 워셔리라는 아주 기본적인 라우팅 알고리즘을 비교해 봤을 때도 보시면은 그런 가변적인 모델을 쓰고 여러 가지 그 옵티컬 성능을 고려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의 높은 비율로 높은 수로 그 라우팅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광학 위성 간 통신을 쓴다는 것은 비단 위성 간의 스피드를 높이고 그래서 위성 간의 데이터 용량을 높이고 딜레이를 낮추고 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 면에서 볼 때도 상위 계층의 라우팅과 end-to-end 패스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면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위성망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위성망에 필요한 위성의 개수라든지 아니면은 위성 어느 정도까지 위성 간 통신의 연결을 보장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그 여러 많은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저희 연구실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위성 통신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장은 통신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통신만 요구하시는 만약에 제가 그 청중이시라면은 이 부분은 소개를 안 합니다만 지금 IITP 아카데미는 어떻게 보면 꼭 통신뿐만 아니라 좀 더 브로드한 ICT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도 보시고 여러 가지 융복합적인 측면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런 우주항공에서의 위성 자체의 성능 그리고 위성통신 ICT를 적용한 위성통신 서비스의 성능을 이용해서 얻어지는 여러 위성항공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이 어떤 식으로 연구 개발에 목표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흥미있는 건 요즘 또 핫한 이제 핫한 지 사실 꽤 되었죠. 기계학습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면에서도 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 것은 이게 제가 IITP의 그 서포트를 받아서 18년, 19년도에 다비오라는 업체와 같이 수행했던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항공 위성 영상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지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전까지는 사실 사람이 다 그리든지 아니면은 뭔가 많은 그 매뉴얼 포스가 레이버가 들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지도를 만들어 줄 수 없느냐. 이게 사실 지금 이런 그 위성항공 영상 활용 그 컨텍스트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않고 기계학습이나 컴퓨터 비전 쪽에서 보면은 전형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거든요. 사진이 주어져 있을 때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빌딩이고 어디가 녹지대인지 어디가 강인지 그것을 구별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세그멘테이션을 해주면 되는 이제 그런 문제라서 그 기법을 여기에 적용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예요. 보면은 이 연구가 벌써 한 2, 3년이 가까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 CNN 구조는 꽤 어드밴스드 구조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기본적인 구조가 이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을 넣어서 이제 자동으로 지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보이는 거고. 제가 이 CNN 그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이 레벨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고 어떤 활용 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좀 더 중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런 것을 보여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생된 연구가 여기서 이제 또 나온 연구가 그 기계학습과 딥러닝에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같으면은 당연히 성능이 좋은데 달라지면 성능이 많이 안 좋은 그런 효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서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서울 데이터가 많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를 써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유럽의 도시에 적용을 해보면은 잘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진짜 그 고유의 도시 개발 스타일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재밌는 포인트는 진짜 지붕의 색깔이 다른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록색이나 파란색 그 색깔 칠해놓은 방수 색깔이 많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그런 데 가면 예를 들어 뭐 황토색이라든지 뭐 그 하얀색이라든지 그런 지붕이 있으면 또 이제 학습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도메인 그 다른 문제가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인 게, 같은 아시아 도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학습한 것을 일본 도시라든지 뭐 대만 도시에다 적용을 해도 잘 적용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또 여기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많이 얘기하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도메인 적응 문제를 똑같이 적용해서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개념을 이용해서 학습 테스트, 그 서로 다른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로 바꿔준 다음에 그를 이용해서 학습 그 능력과 테스트 성과를 높여주는 이제 그런 시도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활용 방법으로서 변화 감지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곳을 다른 시간에 찍은 다음에 그 두 사진을 각각 딥러닝 네트워크를 돌려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안에 뭐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뭐 환경 파괴로 인한 뭐 그 숲 감소라든지 뭐 호수 오염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제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위성통신 어떻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 개발되고 있고 세부 주요 기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그로 얻어진 데이터들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요약과 재현 부분에 대해서 또 몇 분 정도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사실 이제 보시다시피 리오 위성을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죠. 말 그대로 리오 위성은 아주 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GPP 스탠다드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 말씀드렸던 온보드 프로세싱, 위성관 통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화학 기술 등이 적용이 되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3D 모빌리티 서포트,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드론 택시라든지 플라잉 드론이라든지 유무인기라든지 그런 서비스들, 컨트롤 링크, 그 다음에 그 유저들이 사용할 인포테인먼트, 브로드밴드 서비스까지 위성망이 큰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못지않게 비록 이제 주역 역할은 아닐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큰 역할을 해왔던 정지궤도 위성도 위성 자체의 발전과 그 다음에 고유의 역할들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GEO 위성과 LEO 위성을 연결하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라는 개념도 현재 이제 많이 개발되고 시도되고 있고요,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상과 연동할 메신저 역할을 더 긴밀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비용도 낮춰줄 수 있는 그 큐브 위성, 나노 위성들이 새로운 챌린지,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위성망도 지금 보시다시피 그 네트워크의 역할이 비단 정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까지 주고받는 역할, 에너지 하비스팅, 뭐 스위프트 그런 그 형식, 스마트 그리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위성도 틀림없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보 자체, 에너지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정보와 에너지를 만들고 가공해주는 서비스, 즉 컴퓨테이션, 디시전 서비스까지 가능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려면 이제 우주로 모든 인텔리전스까지 이제 분산되는 상황인데, 네, 이것은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많이 분발해가지고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제언은 이제 통신과 ICT에서 조금은 빠져나와서 우주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주 그 산업이 지금 이제 전망에 의하면 2040년에 1000조 원, 1조 달러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ICT 측면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 1조 중에서 40% 정도가 우주 인터넷 자체만의 그 비중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청 큰 비중이죠. 물론 그러려면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그 뉴스페이스, 그 스페이스X의 그 재활용 그 위성이라든지 대규모 위성 발사로 대비되는 그 뉴스페이스가 잘 그 정착을 해야 될 텐데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그 우주 항공 산업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펙트럼과 궤도입니다. 스펙트럼과 궤도는 어떻게 보면은 한정돼 있는 자원인데 이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하는지가 물론 ITU에서 결정을 하지만 아직까지 지상 스펙트럼이나 지상에 우리 뭐 토지를 거래하고 나누는 것만큼 확실하지가 않은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먼저 가서 깃발을 꽂으면은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설사 우주 산업이 경제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지금 당장은 약할 수 있더라도 어쨌든 투자를 하고 앞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통신이나 산업 측면에서 돌아오면 지구 가까이의 근 우주 측면에서는 일단 5G, 6G로 대변되는 NTN과 스페이스X처럼 NTN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일단 위성통신을 개발하고 있는 두 축이 이제 어떤 식으로 과연 합쳐질지, 갈라질지 아니면 같이 병행을 할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흥미있는 장면이고요.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벌써 위성통신이 메타버스 인프라의 큰 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통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하고 앞에서 뭐 위성통신과 지상 클라우드의 연대를 얘기하면서 스페이스X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연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새로운 위성 통신 그다음에 하이테크 산업 간의 이제 합종 연행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 생기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구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주로 좀 더 가보면은 제가 많이 하는 얘기 하는데 거의 우리가 많은 것을 과학기술로 정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로 남은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뇌와 아니면 우리 진짜 바깥에 있는 우주 두 개만 남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뇌는 어떻게 보면 딥러닝과 뉴로사이언스가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바깥 우주로 나가는 게 이제 우주항공. 거기에 ICT가 물론 같이 도움이 되어줘야죠. 그래서 과연 우주여행, 지금 뭐 우주여행이 많이 화두가 됐었잖아요. 여름 동안. 그것이 과연 대중화되고 실제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달 탐사, 화성 탐사 많이 얘기하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우리도 이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우주 탐사 사업을 위해서도 계속 통신위성, 그 다음에 우주항공 산업의 개발은 투자는 필요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또 아주 우리 한국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쵸 우주항공, 위성통신 모든 것이 다 이 디펜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뭐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앞에서 달파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위성의 경계가 위성의 그 구분을 해놨던 역할을 구분해놨던 게 이제 모호해지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위성을 개발할 때 꼭 하나 뭐 통신 위성만 보고 정찰 위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면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띄우는 로켓과 론처 기술도 역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우주 디지털 시대로 개화하는 그 우주 기술에 대해서
저궤도 위성과 5G, 6G 비지상망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교수님이 IITP 아카데미에서 정말 좋은 이런 세미나 진행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그러면 이제 아카데미에서 간단하게 Q&A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과거 CDM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통신 강국으로 평가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이제 과거 어떤 지상 통신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위성 통신까지 그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넓어지는데 이런 위성까지 저희가 통신을 봐도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걸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혹시 막 필요한 재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쵸. 우리나라는 통신 강국이었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이유가 제가 지금 통신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그 계기이기도 한데요. 위성 통신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은 그쵸.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위성 통신 추격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쫓아가야 될 면이 많은데 그 면은 이제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통신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위성 통신을 쓰지 않아도 되는 지상 통신, 뭐 무선 통신, 그 다음에 옵티컬 파이버 기술들이 워낙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성 통신이 어느 정도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뭐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구 학교나 연구소나 뭐 여러 회사들에서 많이 연구와 개발은 또 해왔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내의 수요는 없지만 외국의 뭐 중동이라든지 그런 쪽에 위성통신 그 터미널 같은 것을 수출하고 그러는 기업들이 또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수요가 생기고 필요가 생기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것만 보이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금방 따라잡고 또 위성통신 기술도 더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은 앞에서 이제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위성통신이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좀 독자적으로 많이 발전해 왔죠. 하다못해 뭐 말씀드린 대로 디바이스 같은 것을 쓰더라도 위성 우주용 특화돼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지상 기술이나 지상 디바이스들을 많이 활용하고 쓰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가 통신 기술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도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이제 어떻게 창출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필요성을 깨닫는 순간 뭐 기술 개발을 따라잡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터넷의 영역이 지상에서 이제 우주로 넓어지면서 어떤 커버리지 영역이 확대가 되고 어떤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뭐 속도라든지 이런 인터넷의 어떤 퍼포먼스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이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 넓어진 위성 통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인이나 이제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이제 그 확산에 대한 어떤 체감을 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뭐 서비스랑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역시 좋은 질문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서비스를 찾아야지 또 위성통신 기술도 많이 발전하는 거죠. 사실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위성통신 얘기하면 백령도 섬이랑 설악산 꼭대기까지 전부 다 지상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위성통신이 왜 필요하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위성통신은 좀 더 뭐 섬이 많은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사막 같은 중동이라든지 극지방이 많은 뭐 캐나다라든지 그런 곳 뭐 미국의 중부 평원들 그런 곳에서 이제 많이 수요가 있고 좀 더 활용이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과연 위성통신이 이제 어떤 면에서 쓰일 수 있고 그 발전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강연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3D 모빌리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론 택시, 유무인기 지금 보면은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도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뭐 잠실까지 드론 택시 서비스가 이제 열릴 것이다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그 유무인기들의 제어를 위해서 컨트롤 링크도 필요하고요. 이제 통신적인 좀 이제 전문 용어를 쓰자면은 그 다음에 그 안에 유저들이 사용해야 될 브로드밴드 데이터 링크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링크나 그 두 컨트롤 링크, 데이터 링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상망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상망으로도 가능한데 문제는 지상을 향해서 틸팅되어 있던 안테나를 하늘을 향해 올려야 되는 거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도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처럼 위성통신을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2D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최적화되어 있던 지상망을 고쳐가지고 갑자기 3D를 서포트하는 것보다는 원래 위성망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3차원을 염두에 두고서 만든 거기 때문에 위성망을 쓰는 것이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서비스가 우리가 대중화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위성통신이 이래서 필요하고 이래서 좋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가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은 멀고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사람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인터넷의 개막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이제 최지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